국회원 구성이 한 달 넘게 제자리 걸음입니다. 여야 원내대표 오늘 비공개 회동을 갖기로 하면서 전국 경색 상황에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자, 민주당이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단독으로 국회의장 선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최후 통첩한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원구성 협상을 재개하죠. 최종 단판인데 최수영 평론가님 어떻게 될까요? 양당 좀 이견이 만만치 않은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느 정도 타결될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비공개로 했다는 측면은 이제 이게 언론에 노출되면은 이제 실시간으로 또 보도가 되고 여러 가지 좀 부담이 있지만 아마 비공개로 하면은 이제 물밑 내용을 다 조율하면서 할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이 조금 말하자면 여지를 열어둔 거 아닙니까? 법사위원장 하겠다. 예. 빨리 사개특위에 참여하라는 얘기만 하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은 이제 돌려받기로 했으니까 큰 문제는 아닌데 다만 사개특위 문제인데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사실 지금 전제 조건으로 민주당이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헌재에 지금 가 있는 재난 그 권한 청구 그 심판 그것을 철회를 해달라. 그렇다면 그 전제 조건을 했는데 저는 일단 그것이 7월 말에 나오기 때문에 그걸 놓고 양당이 다시 사개특위 문제는 협의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원 구성을 출발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굉장히 국내적 상황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물가 위기가 지금 사실 민생을 거의 덮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이렇게 책임 놓고 있다는 비판에 정말 직면에 있는 상황이고 야당도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도대체 국회를 그러니까 정부 여당을 견제할 야당의 책무는 무엇이냐라는 지금 질문에 직면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마 정치의 귀환 일종의 정치의 복원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비공개도 좀 가닥을 잡지 않을까. 그만큼 국민 여론과 압박, 그다음에 민생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국회가 이런 어떤 열망과 국민 요구를 외면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느 정도 협상이 좀 이루어질 것이다.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단독으로 국회의장 선출도 할 수 있다라고 통보를 했고 국민의힘에서 반발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따로 문제는 없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하고 좀 비슷하게 보는데 그 이유는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어요. 지금 이제 민생 경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지금 35일 동안 계속해서 의장단도 선출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민주당은 이제 명분 쌓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10일간의 시간을 줬고 당초에 1일 날 하기로 했는데 또 4일로 연기를 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또 여기에 대해서 뭔가 동참하지 않는다면은 일단 4일 날은 국회의장을 선출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이것까지 국민의힘이 좀 거부하기는 워낙 명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이제 여야 원내대표들이 비공개로 마지막 담판을 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나와야 된다. 아시겠지만 지금 민생 경제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이 두 양당의 원내대표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만났거든요. 이건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사개특위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건부로 제가 볼 때는 동의를 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론을 보고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정도로 해서 여야가 문을 여는 것으로 타결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일단은 오늘 이제 협상이 타결이 돼서 내일 뭐 의장 단독 선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실제로 35일 동안이나 국회가 지금 공전 상태로 있다라는 거는 여야 모두에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여야 모두에게 지금 쏟아지는 사실 국민의 따가운 시선. 그러니까 6월 1일 지방선거가 그랬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대선의 연장전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에 힘을 실어주는 선거가 돼야 된다고 국정 안정론을 내세워서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해 줬어요. 그러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건데 사실 30일이 지나도록 지금 사실 당의 내용만 잔뜩 쌓인 채 결과적으로 좀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국민들이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하는 그런 의욕과 열기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 이런 건 상당히 큰 부담이 되겠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정부 여당은 어떤 식으로든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정치의 복원, 정치의 귀환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은 양당 모두 지금 핵심 지지층에 너무 갇혀 있단 말이죠. 네. 사실 뻔해요. 그러니까 원구성 협상에 걸림돌은 크게 없는데 그 기싸움, 특히나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대를 앞두고 있으니까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는 그런 위기감이 있는 거고,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이라는 그 카드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것은 그 양보가 안 되면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협상에 나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민주당을 좀 자극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없이 오늘은 사실상 양당 원내대표의 어찌 보면 벼랑 끝 협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는 그런 협상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그런 명분과 당위에서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이제 7월 원구성 협상이 안 된다? 그럼 과연 21대 국회를 어떻게 국민들이 인식하겠습니까? 이 절박감 때문이라도 저는 오늘 합의의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저도 제가 짧게 예. 두 가지만 좀 첨언을 한다면은 일단 합의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민주당도 법사위원장 자리 주기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도 사개특위 구성하기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서로 합의를 지키면은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 간단한 것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뭐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는 이런 정치 행태는 더 이상 반복되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국회 법사위원장의 자리를 누가 가져가는 문제가 계속해서 걸림돌이 되고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21대 전반기 국회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보이콧하는, 따라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안이 나와야 된다. 지금 이제 국회 법사위원장의 국회 법사위의 권한이 너무나 과도하다. 그래서 체계 작구 심사를 따로 별도의 기구로 뭐 의장 직속 기구라든지 그렇게 넘긴다든지 아니면은 뭐 법제위원회, 사법위원회를 분리한다라든지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다음에 또 원구성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걸림돌을 이번 기회에 근원적으로 좀 제거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예, 하나만 예. 좀 첨언을 한다 그러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제, 우리가 지금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제 하에서는 한 정당이 국회를 일당을 가질 수도 있고 한 정당이 대통령직만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이한 점들을 서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차별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만 정당성이 있습니다라고 명분만 주장하면 그다음에 협치가 사라지고 존중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남는 건 양극화, 마비, 그다음에 서로 간에 적대와 증오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좀 상이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일당이 될 수도 있고 대통령직만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정부 여당이라고 해서 꼭 그 다수당이라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차이점, 차별성들이 공존할 수 있고 상존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그런 좀 정치 문화가 되는 게, 사실은 저도 배 교수님 말에 동의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양당의 인식이 더 확고해질 때 저는 좀 민주정치가 좀 뿌리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국회 공백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여당에서조차 좀 여론이 좋지 않거든요. 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저는 어쨌든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저께 귀국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여론의 추이를 잘 보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얼마나 소명이 되는지 보자. 그다음에 예. 이걸 지켜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 두 후보자에게 제기된 것들이 대부분 이제 언론과 야당이 제기한 것들이란 말이죠. 문제 제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공개적인 검증과 본인의 해명, 적극적인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어떤 아주 공개적인 해명의 장을 아직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져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국민적 보편적 정서에 거스른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아니 표를 먹고 사는 정당이 어떻게 이걸 강행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대통령이 이제 지명권자고 임명권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그 김승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중앙선관위가 고발을 한 상황이란 말이죠. 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그리고 저 박순영 후보자의 제기된 문제도 어쨌든 간단하지가 않고 또 소명을 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물론 지금 대통령께서 일주일간 그 다시 재통보 기간을 줘서 임명할 때는 아무 지장은 없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법이 아닌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승희, 박순애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시기가 됐다고 해서 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채 대통령이 임명하기에는 사실상 좀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여당도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좀 내부적인 그런 여러 가지 기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좀 지켜보고 아마 그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켜보고 선택이 될 것이다. 배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시겠지만은 계속해서 지지율이 하락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더 높은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여러 군데의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 지지율이 저조한 그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1번이 인사, 2번이 민생 경제거든요. 그래서 인사 문제 때문이다라는 게 이제 이번 주에는 18% 나왔는데 전주보다 무려 5%포인트가 높아졌거든요. 이 얘기는 전반적으로 인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신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저는 이제 단순히 인사의 결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인사 전문가가 사실상 없었어요. 그런데 인사의 문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인사 수석 자리를 없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복두규 인사기획관이 지금 인사 문제를 대통령실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분이 검찰 수사관 출신이어서 인사 전문가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민정수석실을 폐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인사정보관리단을 지금 법무부 산하에 뒀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시스템이 공정하게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인가, 전문성이 있는 그런 시스템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여론이 높거든요.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인사를 검증할 경우에는 결국 견제와 균형이 절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이제 김승겸 합참 후보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좀 하고 나머지 이제 김승희, 박순애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인사를 좀 청문회를 보고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지금 이제 김승희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여권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당초에는 인사청문 대상자인데 지금 이제 사실상 범죄자 수준으로 전락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앙선관위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니까 정치 자금을 가지고 자신의 배우자 뭐 보험료를 내줬다라든지 렌터카 비용으로 1,800만 원을 썼다라든지. 근데 김승희 이분이 이제 만약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면은 다룰 예산이 100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이 과연 그 100조 예산을 공정하게 다룰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제 그런 문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계속 끌고 가면 갈수록 윤석열 대통령의 부담만 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그런 길이 아닌가. 그리고 동시에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좀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 평가 긍정이 43%로 한 달 사이에 10%나 떨어졌고요. 부정 평가는 42%까지 올라갔습니다. 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사 문제가 이제 그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히고 있는데 어떠세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좀 하시는지, 그리고 말씀하신 김에 이제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강행을 할지 이 부분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인사 문제,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가 좀 낮은 원인 중에 하나가 인사 문제를 꼽히는 것은 어쨌든 지금 인사를 지명을 이제 그 장관, 그러니까 인수위 직후부터 했는데 어쨌든 두 번의 낙마가 두 번의 낙마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지명한 이 두 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평가가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저는 그런 수치라고 보고, 그다음에 저는 직무수행에서 조금 낮은 것들이 어떤 원인이 저 두 가지가 있냐고 보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는 큰 선거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허니문 기간이 실질적으로 존속하는데 대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 진영이 블록화돼 있던 게 해체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갔고, 여기에 대한 어쨌든 민주당에 대한 패배는 민주당 당원들이나 민주당 지지층에서 동의하기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저는 큰 틀에서 보면은 허니문 기간을 충분하게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진영의 블록화 때문에 약간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정부 여당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을 놓고 본다면 여당도 함께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면 국민의 그 여당 지지율도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같이 빠지는 그런 형국인데 지금 같이 빠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대통령이 이렇게 첫 출범한 이후에 이제 말하자면 국정 동력을 가지고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 동력을 걸려고 하는 와중에서 당이 보여준 모습은 정말 그야말로 개파 갈등이라고밖에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국민들은 어떤 것들이 펼쳐지는 게 이게 사실이냐 여부를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국민들이 인식하느냐가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것을 권력 투쟁으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긍정적 요소들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심기일전해서 다시 가야 되겠죠. 여론이라는 거는 언제라도 변할 수 있는 살아있는 네. 생물이기 때문에 좀 더 여기에 대한 보완적인 대책이 마련하면 될 것 같고요. 김승현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북한이 계속적인 지금 도발을 17차례나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참의장이 한 달간 공석이라는 거 이건 굉장히 좀 위중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승경 후보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지금 나온 의혹된 제기들도 없고 네. 지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럼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저는 시한이 지나서 더군다나 안보 대통령, 국방 대통령을 말씀하시는 윤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는 김승경 후보자는 선지명하고 선임명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분의 인사청문회를 추후 지켜보면 거친다는 배 교수님 분석에 저 동의하면서 김승경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보의 수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야 진영 논리보다는 우리 국가안보 차원에서 김승경 후보자가 잘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금 조기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방안이겠다. 저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승겸 후보자의 임명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또 이슈가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달린 윤리위 징계 심의가 7일, 그러니까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대표 최근 행보를 보면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윤 대통령을 마중도 나가고 어떻게 보면 좀 윤심 구애로 모아졌는데 그렇다면 윤심은 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윤심은 해석만 있지 윤심은 네.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윤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억측과 그다음에 해석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렇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원래 대통령이 해외 첫 순방을 나갈 네. 때는 당정 대통령실 지도부가 모두 출동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건 첫 순방은 그렇게 해줬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당선된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가를 대표해서 외국에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관례였는데 나갈 때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갔다고 본인이 나가지 않았는데 이번에 권성동 원내대표도 없고 예. 그다음에 본인이 당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의 또 성과를 축하해주고 또 거기에 대한 순방에 대한 또 그 여러 가지 평가도 좀 우호적으로 해드리려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놓고 이제 그 과도하게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어찌됐건 이준석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당내에서는 고립무원의 처지로 좀 몰리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에게 나가서 인사했던 거는 이 사진 하나 자체, 이 영상 하나 자체로도 국민들에게 나는 건재한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대통령이 사실 이 문제에 어떻게 개입하겠습니까? 다만 이제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박성민 전 비서실장이 사퇴하는 바람에 예. 윤심의 여러 가지 해석을 놓고 뜨거워진 경우는 있으나 저는 이 부분은 어쨌든 그 우리 당의 윤리위원회가 결론 내린 데 따라서 나가야 될 문제지 사전에 어떻게 윤심이 여기를 조율할 수 있다? 저는 그런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보고 지금 사실 하루 전에 당정 협의회가 열리기도 하는데 예. 이 문제가 전 다뤄질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당사자가 있는데 어떻게 이 문제가 다뤄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은 4, 5일간 언론이 여러 가지 윤심에 대한 해석은 추측으로서 난무할 수 있겠으나 네. 윤심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놓고 볼 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윤심은 물음표일 것이다. 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배 교수님께서는 이준석 대표 행보 어떻게 보셨나요? 이준석 대표는 지금 위기 상황이죠. 지금의 흐름으로 보면은 뭐 이른바 정리되는 쪽으로 예. 가는 것이 뭐 거의 확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세 가지 신호판이 등장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윤리위에서 징계 개시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자신의 최측근인 김천글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뭐 확실하게 칼을 빼들고 있는 그런 상황. 결국 이제 그 칼날은 뭐 이준석 대표에게 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지금 집권당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준석 대표의 미래를 예고하는 하나의 신호판이고 두 번째 신호판은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하는데 집권당 대표가 배웅을 못 갔어요. 이것 자체가 앞으로 결국은 정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아니냐라는 것을 이제 예고해주는 그런 사인이고요. 세 번째로는 대표 비서실장이 네. 사의를 표명을 했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일신상의 이유예요. 일신상의 이유라는 표현은 할 말이 없을 때 그냥 뭐 두루뭉실하게 하는 그런 표현인데 문제는 지금 7일 날 윤리위의 징계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에서 본인의 어쨌든 간에 뭐 공식적인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 비서실장이 그만뒀다라는 얘기는 지금 이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고립작전이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 이준석 대표 비서실장이 누구냐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주 핵심 측근이라고 봐야 돼요. 브릿지 역할을. 그렇죠. 비서실장 예. 역할도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해달라고 해가지고 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른바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만둬버렸다. 더구나 윤심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분이 이제 그만뒀다는 얘기는 아하,
이준석 대표는 결국 정리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운명이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가만히 앉아서 죽을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 결국 이제 본인의 장기가 결국 이제 언변이고 언론 플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첫 고위 당정을 징계의 전에 하는데 그때는 이제 물론 정식 의제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모든 언론들이 첫 고위 당정이기 때문에 취재를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본인이 자신의 이제 억울함을 또 토로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본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과 또 윤핵관하고는 이제 분리하는 그런 전략.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는 나는 좋은 관계다. 라면서 동시에는 윤핵관에 대해서도 매우 때릴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고위 당정이면 메시지가 민생과 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처방의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주제가 바뀌는 거예요, 이슈가. 이준석 대표 죽느냐 사느냐. 그럼 이제 또 윤핵관과 충돌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지금의 지지율 하락,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또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이준석 대표 결국은 좀 윤리위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동의를 좀 하시는지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 징계가 시작됐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올 겁니다. 다만 저는 이제 놓고 본다면은 경고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가 큰 상처를 받지 않을 거예요. 리더십에는 상처를 입지만 네. 내가 왜 대표직을 수행 못하지?라고 이제 반문하면서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당원권 정지가 몇 개월이 나올 수 있을 거지. 한 달 이상 3년 이하인데 네. 이 당원권 정지가 한 달이냐 두 달이냐 석 달이냐에 따라서 저는 이제 그것이 조금 파장이 있을 거로 봐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한두 달 정도면은 이준석 대표 지금의 성향상 또 지금의 하는 페이스상 그거 징계 소화하고 난 할 수도 대표직 남은 자녀 임기 소화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우려되는 거는 7월 7일이 이제 어떤 당 내홍과 갈등의 어떤 그 종점이 아니라 네. 새로운 갈등의 시발점, 발화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들고 그 하루 전날 열리는 이제 당정 협의가 당정 대협인데 당정 협의를 이제 공식으로 바꾸기로 했으니까 당정 협의가 사실 대통령의 순방을 이제 평가 결산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그 우리 이제 민생 경제에 대해서 이제 좀 논의하고 하는 그런 자리가 되고 또 이 고위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제 그 새롭게 국가 어젠다를 좀 얘기하는 그런 과정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잠식이 되고 다시 또 다른 이제 당내 갈등으로 비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도 좀 우려스러운데 여기에 사실 참석한 사람들은 이제 9명이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도 참석하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 저는 대통령의 순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정 동력을 다 정치 뉴스가 묻어버린다면은 이걸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다르게 또 이렇게 꾸리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좀 사실 그런 점은 우려가 되는데 7월 7일이 어쨌든 저는 좀 털고 가는 그런 분수령이 좀 돼야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참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좀 약간 우려스럽습니다. 네,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민주당 이슈도 한번 짚어볼게요. 차기 당권 구도가 이재명 대 97그룹으로 정리가 되는 모습인데 여기에 박지현 전 공동 비대위원장도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좀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변수로는 예. 세대 교체의 목소리가 상당히 커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26살의 청년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제 97그룹에서 3명의 출사표를 던졌지 않습니까? 뭐 양강, 강병훈, 또 강병원, 그리고 또 박용진 이렇게 이제 강훈석 이렇게 세 사람이 이제 깃발을 던졌는데 여기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가세되면 이제 세대 교체의 네. 깃발이 더 선명해지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큰 변수는 되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일단 지지 세력도 있지만은 또 민주당 내에 비토 세력도 굉장히 강하게 존재하는 네.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정체성과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확실한 박지원의 칼날을 내세우고 싶겠지만은 비대위원장으로 발탁될 때 이재명 전 후보가 결국 이제 발탁을 한 그런 문제. 네. 그리고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확실한 자기 세력이 있는가라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당 대표 출사표를 던졌는데 가장 중요한 1차 관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본선 문대에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네. 일단 3배수 안에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1차 컷오프를 과연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본선 무대에 올라가지고 당대표 경선을 할 경우에는 그럼 어떤 변수가 있겠는가? 뭐 지금 상황에서 어대명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예. 이 당대표는 이재명. 제가 볼 때 뭐 그런 큰 흐름에는 변화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뭐 확실하게 이런 이제
여러 난립하는 후보들이 한 명으로 단일화를 해가지고 무슨 이제 뭐 세대 교체라든지 어떤 뭐 당내외의 여론의 어떤 뭐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확실한 깃발을 든다면은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뭐 민주당 지지 성향의 한 70% 이상이 이재명 의원의 출마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뭐 당대표 예상 결과를 보면 50% 이상이 이재명 의원이 당선될 것으로 보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은 대세에는 큰 이변이 없어 보입니다. 네,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의 그 초반 경선 초반 전반전이 예. 이른바 이제 친문대 친명의 대결 구도로 진행됐다 그러면 후반전에 돌입하면서 사실 보면 이제 세대 프레임으로 좀 짜 가려는 그런 의도가 예. 보여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그 뭐 86학번 세대에 대응하는 97학번 세대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큰 의미가 뭐 저는 없다고 보는 게 아니 86과 97을 나누는 경계도 모호하고 다 50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는 이제 이렇게 인위적인 모습들인데 사실 저는 이런 분들이 출마를 하는 게 신선해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출마 선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비전과 아젠다, 당의 혁신과 변화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냥 이제 우리가 86에 대항하는 97로 출마하겠다면 이게 무슨 변화고 이게 무슨 혁신이겠습니까? 민주당 박지원 위원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왔지만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이거 그 이재명 후보를 오히려 당선시켜주는 명분을 주는 치어리더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명분만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전에 배 교수님 지적하셨지만 저는 이분들이 치열한 어떤 담론과 당의 혁신 변화 이런 방향을 두고 단일 후보 공립을 통해서 1대1 구도를 만들지 않는 한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오히려 그냥 민주당의 흥행을 위해서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게 민주당의 혁신과 변화가 국민들 눈을 좀 사로잡으려면은 이재명 대 반이재명으로 1대1 구도로 해서 선명하게 한번 그래서 당의 혁신과 변화를 놓고 붙어본다면 모르겠으나 지금 이렇게 난립하는 형태로 가면은 세대교체라는 프레임으로 약간 비춰질 수는 있으나 결국 내용이 없을 거예요. 결국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인데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후보의 독주가 과연 국민들 눈에 얼만큼 신선한 민주당의 변화 혁신으로 비춰질까? 저는 이 부분 한번 지켜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 출마 의사를 밝히지도 예.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재명 상임고문은 뭐 최근에 SNS로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친명계에서는 전당대회 룰 확정을 두고 집단 행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지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반 이재명 세력이라든지 영향이 좀 없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본인의 행보도 그렇고 또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측근들의 행보도 그렇고 출마는 뭐 기정사실화 네.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일단 이제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는 상당히 두문불출했는데 지금 뭐 계획에 따르더라고도 야외 행사도 갖기로 하고 그리고 또 트위터 소통한 데 이어서 또 지금 트위터 소통을 지지자들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메시지를 보니까 결국은 자신에 대한 정치 공세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방어해달라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앞으로 본인이 당대표 출마할 것이다. 그래서 출마에 대해서 부정적인 댓글이 나온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달라라는 얘기니까 뒤집으면은 출마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측근들의 행보를 보면은 뭐 기자회견까지 열어 가지고 지금 이제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지도 체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바뀌지가 않을 거예요. 지금 전당대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전당대회 룰을 바뀔 경우에는 뭐 다들 반발하기 때문에 그건 큰 의미가 없고 지금 이제 지도 체제와 관련해서 또 당 대표의 권한과 관련해서 네. 이른바 반명 내지는 비명에서는 당 대표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지금 움직이는 보이고 있거든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반명 내지는 비명에서도 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이 당 대표에 될 경우에를 미리 상정을 해서 그럴 경우에 당 대표의 권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공천권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최고위원 임명권이라든지 당직 임명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폭 축소하자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쉽게 바꾸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당대회가 코앞에 왔는데 당의 지도 체제를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꾼다? 그럼 명분도 없고 또 이재명 의원 측에서 굉장히 반발할 경우에는
엄청난 또 소용돌이에 휩싸이기 때문에 크게 제가 볼 때는 조정하기 좀 어렵고 다만 전당대회 이후가 가장 문제일 것 같아요. 네.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 나가면 무난히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지배적이고 될 경우에는 본인은 확실하게 민주당을 개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개혁과 관련해서 역시 이제 혁신적인 공천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반명이라든지 비명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당선되는 것보다 예. 당선된 이후가 더 험난한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이런 네. 당대표 권한 축소라든지 이런 움직임 자체가 오히려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을 좀 뭉치게 하는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당대표가 되는 걸 상정해가지고 권한을 줄이자니까 과거에는 최고위원회가 협의를 하는데 아예 합의로 못 박자. 그러면 대표 힘을 좀 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대표가 또 지명직 최고위원을 9명 중에 2명을 할 수 있는데 네. 2명의 걸 1명으로 줄이자 하는데 이것은 명백히 이재명 대표를 상정해서 놓고 보는 힘 빼기에 불과한 거라 명분도 사실은 여기서는 동의도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재명 후보 의원은 바로 이번에 정치개혁은 당원의 명령이라는 SNS 딱 한 글자가 한 문장을 넣었는데 정치개혁 당원 명령 출마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의원이 당선되는 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과연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변했을 때 국민들이 거기서 어떤 시선을 보내고 어떻게 변화와 혁신된 민주당을 볼까?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 기류가 많습니다. 부정적 의견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민주당의 숙제일 것 같습니다. 역시 이후가 과제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연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